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날이 좀 그랬는데 오늘도 비가 그쳤습니다. 어제는 우중에 비를 맞으면서 헌있는 답사를 한 10명이 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는데 이 그림이 헌일이에요. 제가 우리 강의실 대문 사진이 늘 헌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왕릉 중에서 가장 퍼펙트한 왕릉. 이성계 왕릉이 있지만 이성계 호르비야 보기 싫어. 여기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눈에 띄었었나 보세요. 여기에 조그만 팔이라고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길이 최소 2차선, 3차선인데 1차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만 있습니다. 향로. 그 다음에 이쪽에 수락관, 이쪽에 수목관, 건물 두 개가 없습니다. 아마 언제도 복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비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비각이 아니고 능비가 없어요. 능비는 요거는 이제 그 신도비 비각이 크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 헌능 이 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헌능에 없는 거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중에 지금 꾸준히 가람비에 옷 젖는다고 벌써 지금 어제 7차까지 마쳤어요. 어제. 그래서 다음 주에 8차 영릉 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올렸는데 카풀해서 갑니다. 카풀. 영릉은 조금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불편하기 때문에 카풀로 가서 영릉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번 주죠. 이번 날짜는 무예인데 왕릉 역사를 먼저 써놓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초파일 연휴인데 초파일날 요거 월요일인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사 백흥암 22명 광주 회원은 직접 와서 23명이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6월달이 이제 연휴달 6월 하면 방학입니다. 7, 8월은. 그래서 6월이 거의 전반기 벌써 막바지인데 3건의 답사가 있습니다. 차를 내서 가는 거. 아비동에 가는 게 이거는 8명이 하나 늘었는데 아비동이 신청해서 말이 부족하죠. 8명, 13명, 영월 1박 11명. 이번 달 말까지는 정예원으로 받고 6월 1일부터는 그냥 누구나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누구나 신청을 안 하고 싶어. 퀄리티가 떨어져. 그렇다고 수상한 사람이 오겠다면 가끔 서로 익숙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서운흥도 카풀을 좀 할까 합니다. 서운흥도 물론 서운흥까지 가는 버스 있어요. 720 다시 얼마 하게 있는데 불편하고 나오다가 원차를 하나 더 보려면 카풀하는 게 좋아서 이건 제가 계속 정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목 실시가 많이 올라갔고 이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영릉하고 광릉, 서운릉, 영월에 가면 장릉이죠. 여기까지 2월달에 끝낼 예정이고 동근흥을 봐서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동근흥 워낙 커서 그 다음에 태실도 2개 정도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은혜사 가면 인종 태실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월에 가면 정조 태실 있습니다. 근데 정종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정종으로 적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능을 갈 때 이 옆에 원찰들이 있어요. 영릉의 신륵사는 지난달에 신륵사는 했기 때문에 빼는데 광릉 가면 동선사 있고 서원 가면 수국사, 황금사 서원이라는 그 절이 있어야 되고 어딘지 황금색으로 칠해놓은 거고 영월 장
강릉에 가면 보덕사 다 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소경원을 아침에 11시에 가서 보고 수업을 넘어오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제가 거기 잘 알거든요. 비 오면은 들어가는 길이 엉망진창이야. 내 차로 가야 되는데 차가 막 빠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평상시에 안 다니는 길이라 그래서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와서 내년에 2년이 되면 내년에 한번 가볼까. 다음 주 부처님 모신 날인데 부처님 모신 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몰랐던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촉파일이라고 하는데 우선 불기를 봅시다. 불기는 금년이 2570년이에요. 올해가 2570년에 불기라는 말은 불멸기원 부처님이 인멸하고부터 2570년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언제 인멸했느냐? BC 544년 기원전 544년이고 지금이 2026년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257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설이 있었어요. 남방불교, 북방불교 다르고 불교를 믿는 나라마다 달라서 북방불교는 544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949년에 돌아가셨다고 믿어요. 1927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랬는데 1956년도에 전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를 2500년으로 하자.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 세대라 56년생 나이에 2500년 더해요. 그냥 그럼 바로 나와요. 544년을 차라리 못 외워 저는 더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56년생이 올해 70이에요. 그래서 딱 2570년이야. 그랬는데 이 불기란 말 AB는 석이죠. 석이는 뭐에 준 말이에요? 비포 크리스트. 아니 석이라는 말이 불기는 불멸기원을 줄인 거라니까 석이는 뭐를 줘? 서력기원이야 거기는. 서력기원.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해예요.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해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AD, BC를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AD는 안노 도미니 주의 해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인데 그럼 AD는 왜 애프터 크라이스트라고 안 했느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이 역사 그다음에 유물 발굴하는 그 모든 학계를 영국에서 잡고 있었는데 이때는 전부 라틴어를 썼대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라틴어로 안나 도미니 AD 이렇게 한 거랍니다. 그 BC는 그냥 영어로 썼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왜 나는 기독교도 안 믿는데 주님 오시기 전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BC AD를 안 쓰고 CE하고 BCE를 씁니다. 박물관 가서 이게 써 있어요. 막 당황하실 거야. 이걸 처음 보면. 그래서 CE가 석이에요. 지금의 AD야. BC는 CE 전, before CE.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물론 그 관중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두 개 다 써놓기도 하는데 그래도 요거를 알고 계시면 상당히 추세에 맞춰 나가는 그런 그 내분당 회원이 계시는 거예요. 커먼 에라 석이 CE가 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불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이라 촉파일이라는 거예요. 촉파일. 8일을 리을이 탈락을 하죠. 그래서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오늘 그 날짜의 이름을 그걸 줄여서 석탄일이라고 또 그래. 왜냐하면은
예수님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탄이 무슨 성탄을 캐다 왔나 부처님이 안 만든 거예요. 너무 줄이고. 그리고 석가탄신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석가족이라는 부족이거든. 거기서 뛰어난 모니. 그래서 석가모니인데 그걸 석가탄신이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계의 권위도 있고 학계의 권위도 있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하는데 지금도 석탄이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엊그저께 기사도 봤어요. 제가 이거는 무식한 표현이다. 석가탄신일 또는 석탄일 말이 안 되고 부처님 오신 날을 하는데 음력 4월 8일이냐? 아니에요. 우선 나라마다 달라. 그래서 북방불교, 우리나라, 중국, 대만, 아마 베트남까지는 4월 초파일 똑같아요. 물론 중국은 종교가 없어졌죠. 이미 사실은. 일본은 음력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양력 4월 8일날 지나갔어요. 이미.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은 음력을 안 씁니다. 아예. 그래서 4월 초파일도 양력으로 씁니다. 그러면 남방불교 나라들은 이게 헷갈려요. 남방불교 나라들은 처음에는 부처님 오신 날, 돌아가신 날 모든 날은 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름달이 뜰 때 부처님이 관계된 모든 날을 갖다 맞춰. 깨달은 날, 돌아가신 날, 태어난 날 다 보름으로 맞추는데 그래서 4월 초파일이 아니고 얘네들은 음력 4월 15일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양력 5월 15일로 했어요. 양력 5월 15일. 근데 양력은 돌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금음이고 어떤 때는 초승이고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할 수 없다. 보름으로 가자. 그래서 5월 중에 첫 번째 보름날이야. 첫 번째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 음력은 29일, 30일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는 5월에 보름이 2번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먼저 오는 보름. 네. 그래서 먼저 오는 보름이 올해는 5월 31일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얘네들은. 24일이야. 우리는 얘네들은 31일이에요. 그래서 UN에서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 나시는 날도 기념하거든요. 여기다 맞춰요. 남방불교 하는 데다가. 그래서 이름이 베삭데이입니다. 베삭데이. 그래서 유엔이나 전 세계적인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은 5월 달에 맞이하는 음력 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뭐 우리는 그냥 초파일만 세면 그만이지만 제가 아는 분이 일본의 절에 아주 소중한 보문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여달라고 소차 추라이 하다가 오케이가 떨어져서 간 거예요. 막 기쁜 마음 가가지고 잘 돼가지고 스님하고 너무 기뻐했는데 스님이 오늘이 초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4월 8일날 가신 거예요. 그 생각 못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소한 거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많다. 재밌죠? 이런 일들이. 근데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부터 공이 빨간 날이었냐? 이게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3년 동안 미 군정을 했죠. 그러니까 미 군정을 하니까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넘어온 게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얘네들은 크리스마스는 자연스럽게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군 정부터. 근데 불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63년도부터 우리도 공유를 해달라고 계속 올린 겁니다. 근데 안 해줘.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용태영 변호사라는 분이 이분은 고졸 출신으로 차법고시 붙은 분이야. 단독으로 나라를 대상으로 계속 그 상대 소송을 한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11번의 결론 계속 각하시게 아예 올리지도 않아. 올리지도.
집도 팔고 막 힘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에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마지막 그 선고를 내리는 날 전국에 불교도가 올라오니까 경찰이 고속도로 다 막았어요. 요새 그런 거 볼 수 있죠. 막 우리 남태령국에 넘어온다는 다 막고 그거를 절대부터 센 거야. 그러다가 판결 나기 전에 끝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75년도에 공휴일로 마침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5년부터 초파일을 놀고 있는 거예요. 절에도 안 가는 사람이 왜 놀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과연 조계종이나 불교계에서 뭐 좀 서포트를 해줬는지 궁금해요. 그냥 외롭게 힘들게 살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요번 주 사실은 뭡니까? 내일 모레잖아요. 초파일을 앞두고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 알쓸 신작, 알고 보면 쓸모있는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처님 나신 탄생물 있죠. 탄생물. 낳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짝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복존까지 다 알아. 그 뒤를 몰라. 아당한지 3개 계곡까지 외워야 그래도 제대로 외우네. 그 중앙박물관 갔다 오셨어요? 네. 저도 갔다 왔는데 중앙박물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갔다 온 기억을 보시고 한 번 더 가셔요. 이 설명 듣고 또 못 가신 분은 설명 듣고 가서 과연 그러한지 한번 보세요. 불교 중앙박물관이 조계사 뒤에 있는데 그동안 그 화재가 나서 박물관이 화재가 아니고 옆에 건물이라는 건데 아마 그 내부 수리하고 지금 재개관을 한 거예요. 그게 타이틀은 도솔산 선운사. 그래서 삼미륵, 미륵 세 분이 계시구나. 선운사에. 그래서 선운사에 가면 삼미륵을 다 보고 와야 선운사를 제대로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운사 본절에 계신 분이 이 가운데 분이에요. 선운사.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도솔암 내원궁이라고 이렇게 조금 바위 위에 그 바위 돌아가면은 커다란 마입을 배꼽에서 기기를 꺼내갔다는 동학혁명 얘기 그 언덕 위에 계신 지장보살은 이분이에요. 그리고 두 중간에 조금 길을 빠져나가서 올라가는 암자가 하나 있는데 참담암 이걸 참담이라고 하네. 참담암에 있는 이거는 석조 돌이에요. 돌 지장보살 이렇게 있는데 세 분이 지금 다 모여져 있어요. 한 번에 보기 힘들거든. 거길 가도 다 보기 힘들어요. 시간이나 그 노력이 상사와도 봐야지, 하품이나 거기 가는 동백도 봐야지.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분이 제일 화려하고 좀 하고 요거 생각보다 우리 조금 심플한데 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보륜, 바퀴륜자 보륜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보주, 둥근 보주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일제시대 때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저거를 그 손에 넣은 놈이 밤마다 나를 선운사로 돌려보내라고 꿈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얼른 팔아넘겼어. 근데 그걸 또 머무르고 받은 놈이 또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빈손일 리가 없어요. 통상 지장보살은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세 분 다 좌상이죠. 앉아 계신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분 스토리는 선운사에 가면 잘 써 있어요. 기념사진들에서 이렇게 1938년 11월에
불상 찾아와가지고 순사 아저씨들하고 스님들하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적, 기적이라고 안 하고 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보기 드물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 이적. 그 건봉사 진신사리도 치아사리도 도둑 맞았었어요. 8과를. 근데 계속 벌레대모라고 꿈에 나와가지고 여기는 전화를 해서 나타나기 싫으니까 어디다 갖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과연 있더라. 근데 5과만 돌아오고 3과는 행방불명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 5과를 친견할 수 있고 지금 그 정멸보복을 세워서 거기다 모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적이 실제 일어나요. 꿈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기록 사진이 있다. 여기도 지금 손에 있는 점이 잘 식별이 안 돼. 그리고 지장보살, 이건 다른 지장보살입니다.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장보살은 그러니까 머리가 파래요. 머리가 2번을 썼거나 2번을 안 썼으면 민머리, 빡빡 깎은 머리죠. 그러니까 민머리,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래요. 다 파란색을 칠해.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왜 머리가 파란가? 그래서 3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막 머리를 막 밀으면 파랗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박사곡갈 파르라니 깎은 머리 이렇게 돼 있죠. 파르라니에 그걸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32상 80조모에 보면 부처님 머리는 푸르게 빛난다고 돼 있고, 그래서 하나는 또 막 불교적인 의미가 막 있다 그러는데 뭐좀 꿈보다 해몽인 것 같고, 그래서 파란데 이 앞에 여기는 지금 2권이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되잖아요. 썼으니까. 근데 이분은 다 돌아가 볼 수 있어 뒤로. 그러니까 전시관이니까 돌아볼 수 있지. 절에 가면 뒤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기회도 좋아. 돌아가 보니까 이 뒤에 푸른색이 보이는 거예요. 돌로 된 지장보살 머리 뒷면에 푸른색을 칠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여기다가 했었다는 거지. 이게 그냥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어떤 안목이, 그래서 지장보살 머리는 푸르다. 왜 푸른지 뭐 설명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선원사에 가면 추사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관된 스토리가 꽤 흥미로운 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어지게 설명을 안 해놨고 거기에 있긴 다 있어요. 근데 구슬이 소말이라도 뭐야? 꿰어야 보배잖아. 그걸 꿰지를 못하니까 각각 그게 거기 왜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선운사 가면 본절 들어가기 전에 우측 나무숲 안에 이렇게 승탑원이 아주 진짜 이뻐요. 전경이 이뻐. 들어가면 여기 첫머리에 비석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것을 추사 신필입니다. 여기 탁 보내놓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불교박물관에 가면 요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것만 빼낸 거야. 화엄 종주 백파 대율사. 백파라는 스님을 대율사로 높인 거죠. 율이니까 그 교리에 능통한 거야. 그러니까 화엄 쪽이죠. 대기 대용 지기. 그래서 요걸 대기 대용비라고 그래요. 그릇이 크고 널리 쓰이고 아주 칭찬한 겁니다. 누가? 추사가. 누구를? 백파 스님을. 그래서 여기 앞면이고 뒷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사 친필, 추사글씨라고 해서 하도 탁본을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절에서 그게 싫어가지고 기름을 발라놓는 거야. 탁본을 못하게. 그래도 지우고 또 바르니까 심지어 비석을 안으로 옮겨놓고요. 안에 박물관으로 거기다가는 똑같이 파가지고 모조 비석을 세우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또 바가지를 먹은 거야. 쪼잔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원본을 내다 놨어. 그런 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석에 얽힌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 백파 스님하고
추사 선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추사하고 초이 선사 있죠. 차에 대해서 아주 똑같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백파 세 사람과 선운사라는 절과 구암사라는 절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구암사는 못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에 있는 구암사를 꼭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 이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백파는 초이하고 추사는 동갑내기야. 동갑내기인데 이거 오탈자네. 돌아가신 애가 좀 다릅니다. 어딘가가 오탈자예요. 저 추사가 먼저 돌아가. 그럼 요게 6팔이나 될까요 아마. 그건 내 오탈자는 딱 봐도 태어난 건 맞습니다. 이거 제가 복사해서 그러는데 동갑내기고 여기는 벌써 한 거의 20년, 19년 연배야. 그랬는데 이 백파 스님은 이 구암사에서 많이 오래 있었고 나중에 화엄사 앞에 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호남의 선승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신 분인데 그분의 저서 몇 가지 중에서 성문수경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책 있어. 지금 거기 박물관에 그 책을 저서를 지었는데 이 책에 우리가 불교에서 닦는 선에 대해서 선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가장 위에 있는 선이 어떻고 밑에 두 개 있는 선은 한참 모자라는 선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뭐 사실 저도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 거기에서 반론이 들어온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하고 이제 반론이 들어오죠. 그 먼저 반론한 게 초이야. 초이가 여기다 반론을 한 거예요. 근데 초이는 누구냐 하면 해남 대흥사의 일지암. 그래서 우리가 대흥사 가면 일지암도 가봐야 돼 사실. 부감도 올라가 봐야 되고 뭐 엄청난 미륵불 있고 일지암도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강진에서는 정약용이하고 아주 잘 지냈고 추사하고는 제주로 귀향 갔을 때 9년 동안 5번 제주까지 건너갔던 분이에요. 그렇게 동갑내기야.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백파에 여기에 대해서 딱 그게 아니고요 해가지고 반박이 붙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데 뜬금없이 추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너 빠져봐. 초이 대신 추사 들어가가지고 초이와 백파의 논쟁이 추사와 백파의 논쟁으로 바뀌었어. 그럼 추사는 누구냐? 잘 아다시피 초이하고 교분을 동갑내기로 맺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에 5번씩 찾아오고 추사의 제자가 초이선사 그림도 그려집니다. 화상 그거 있어요. 그리고 해다가 백파가 붙었어. 심지어 백파의 망년땡 증거 15개라 그래서 막 욕을 할 정도로 개소리 하지 말라 막 이런 식까지 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퍼붓어요. 추사가 10년 먼저 죽었어요. 10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는 영원히 고치면 돼요. 네.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린 거야. 내가 복사해서 붙인 거니까. 그래서 백파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아무튼 그게 그 뒤에 뭐 100년 이상 갔다 그러니까 바로 OX로 끝난 건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인간 추사하고 인간 백파하고의 그 교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논쟁이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이 구암사로 이제 추사가 해배 제주도에서 풀려나서 한양으로 올라오다가 백파 스님 한번 뵙시다 그래서 정읍에서 만나기로 해요. 근데 눈이 그냥 너무 와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못 만나서 결국 만나면 틀어지고 그래서 그냥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교류는 계속 이어져가지고 원래 구암사에 백파의 그 추사와 주고받은 서간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 협판 글씨도 많았는데 아마 6.25 때인가 다 불타버린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남아있는 건 없다. 월인석보 하나 남아있어. 보물 월인석보. 그래서 이 월인석보도 지금 가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백파에 그 아까 보여줘서 그걸 비문을 써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추사한테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까 우리 스승님 비 하나 써달라.
기꺼이 써주겠다면서 극존칭을 해서 써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암사로 간 거예요. 비문 글씨, 추사 글씨는. 근데 구암사에서 생각해 보니까 백파가 선원사에서 출가를 했거든. 그러니까 글씨를 선원사로 보내. 그래서 선원사에서 그걸 글씨를 비석으로 만들어서 세운 거죠. 추사가 줄 땐 종이에 썼을 거니까. 그랬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구암사에도.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어져요. 추사가 백파한테 비석만 써준 게 아니라 두 개의 호를 줘. 석전이라는 호와 만음이라는 호를 주면서 괜찮은 그 후사가 있으면 이 호를 주세요. 이렇게 줘서 받았어요. 백파가. 이 얘기가 그 옆에 이어지는데 그 이어진다는 말이 없어.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석전하고 그 영호라는 두 개를 받았는데, 아니 석전하고 만암하고 석전은 영호 스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백파가 살아서는 안 썼어. 두 개를 그냥 가지고 죽으면서 자기 제자한테 유언을 해. 추사가 나한테 이거 두 개를 줬는데 누가 그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면 죽어라. 그래서 백파가 죽은 뒤에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호 스님한테 넘어갔고 백양사의 만암 스님한테 넘어갔어.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제가 얘기한 거 옆에 영호 스님에 관계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갑자기 영호 스님이 왜 나오는지 설명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백파하고 추사하고 영호까지. 석전은 사실 돌벌이래. 돌대가리. 우리말로 이게 이마정자거든요. 돌이마. 돌대가리. 돌대가리가 누구야?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석불을 보면 다 돌대가리죠. 석불 대가리가 다 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그 비꼬는 말은 아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가. 그리고 이 만암도 나중에 가서 백양사 가면 입구에 커다란 노래 이목고라고 써 있어요. 강지영이 프로필에 이목고 돼 있어. 경상도에서는 목고 아니 이목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목고를 만든 스님이야. 그러니까 백암사에도 유명한 스님이야. 이 스님 얘기는 우선 빼고 얘기가 없으니까. 구암사가 어디 있냐면요. 내장사와 백암사 중간에 있어요. 전북 내장산, 그 다음에 전남 백양사 중간에 있어요. 그 구암사가. 자, 이제 이 영호 스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전을 받은 영호 스님은 아무튼 잘 그 일제 강점기 때 해인사 주지가 딴 꼼수를 써서 일본 조동종하고 연합을 하자. 쉽게 하면 친일이 되는 거지. 종교도. 그거를 막아낸 스님이래요. 이 영호 스님이. 그리고 조선 불교 교정에 취임해가지고 불교 전문학교, 지금 동국대학교 전신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광복부에는 조선불교중앙총무원 일대 교정, 지금으로 말하면 종정을 한 거지. 왜냐하면 조계종은 1962년에 발족이 됐거든. 그래서 다 이건 조계종 발족 이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내장사에서 입적을 했다. 결국은 다 그 바운다리예요. 내장사, 백양사, 구암사. 백양사가 제일 불만이 많아 지금. 왜냐면은 거기가 내장산 국립공원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백양사는 내장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내장산 국립공원에 묶었냐고 제일 불만이 많은데 그 안 분리해 두고 있죠. 거기에 이 스님 사진이 아주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영호 스님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고이동이라고. 혹시 고이동 기억나요? 근대 미술하고 여기 삼청동에 가면 고이동 미술관이 있어요. 걸어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그린 그 영호 스님. 그 요거는 오세창이가 써서 그냥 딱 더 추가로 붙인 거고. 이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었는지 몰랐죠. 저도 영호 스님이 누구였는지. 돌대가리인데. 육당 최남선이가
영호 스님 회갑에 축하 편지 쓴 거 있어. 또 경원 스님 스승이야. 이분의 스승이 또 거기 축하시를 써서 이게 다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갑자기 영호 스님 얘기가 막 이어지느냐? 제가 해석할 때는 그 대용 대기 B가 백파 스님 건데 추사와의 그런 스토리가 결국은 석전이라는 호가 영호 스님한테 넘어가서 또 영호 스님이 가지고 있는 바운다리를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서 알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만 좀 쉬워. 아니면은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고가 되시면 가서 이런 것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 최남선이가 축하한다고 편지를 써줄 정도인데 저는 회갑 때 손주머니 할아버지 써서 그 다음에 아까 구암사에 월인석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월인석고 잘 아는데 요거 제가 진도 나가서 세조할 때나 세종할 때 어차피 한번 나올 건데 월인석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세종은 소원왕후가 먼저 돌아갔어요. 그래서 소원왕후가 돌아간 그 허탈한 마음에서 세조한테, 그때는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한테 그거를 한번 쭉 지어봐라. 석가모니 일대기를. 그래서 네 어머니의 명복을 빌자꾸나 해서 쓴 게 석고상대예요. 이거 훈민정음으로 쓴 겁니다. 아버지가 만든 훈민정음으로. 그래서 한글로 쓴 최초의 불경이에요. 그게 석고상절이야. 그리고 그 석고상절을 보고 찬가로 만드는데 월인천 강지곡이야. 곡자가 들어가죠. 찬가가 된 거야. 나중에 수양이 이걸 만들었던 수양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두 가지를 편집한 게 월인 석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건데 우리 이거 잘 몰라 정확히. 그냥 듣기 다 들었지. 월인 석고 알고 월인 천강이고 알고 석고상절 아는데 그것이 이렇게 넘어간 건지는 모르죠.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랬는데 요게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석고상절이 월인 석고. 월인 석고가 가장 구암사께 파본도 없고 낙장이 없이 잘 보관되어 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월인 석고는 뭐 수타사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보물이죠. 요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봤어요. 우리가 훈민정음은 못 읽겠어. 지금 우리가 가서는 못 읽는데 아무튼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전시를 보더라도 머리가 맑아지죠.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소사에 있는 극락전의 삼존불인데 본존은 안 오셨어. 본존은 아미타불이겠죠. 당연히 극락본전이니까. 그리고 좌우 혁시불만 와 있어요. 그래서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인데 특이해서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를 좀 앞으로 보시라고. 이 두 분이 다 눈과 입을 보면 눈은 감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야. 자세히 보면 감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야. 입은 벌린 것도 아니고 오물인 것도 아니야. 그 옛날에 뭐 믿음이라 그러죠. 입을 켜고 인형놀이 하는 사람 입 안 움직이고 말하는 식인데 아마 그걸 표현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보살들 보관에는 관세음보살은 여기 아미타불이 돼 있죠. 대세지보살은 여기 정병, 이 병이 있어요. 보여요? 정병에는 뭐가 들었을까? 원래 정병이라고는 신성한 그 성스러운 성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병이지.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참고로 저는 눈하고 입이 특이해서 뜨지도 않고 감지도 않는 눈, 벌리지도 않고 오므리지도 않는 입, 그리고 다 보고 말하고 다. 요거는 그냥 육에 비친 건 아무것도 안 좋고 파란 거. 거울에 비친 비상구 까지 해서 혹시 불교 박물관에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데 전시를 가서 봐도 이 정도 해석이 되는 정도로 보시면은 중간보다는 위가 될 거야 아마. 물론 뭐 더 잘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내문답 정도의 이 도모의 수준에서 이 정도가 설명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러면은 그래도 나오시는 보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다녀올게. 이걸 보고 한번 가서 다시 가서 보세요. 아까 보고 왔는데 너무 멋지게. 그래서 선비를부터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대기 대용비를 이어서 쭉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얘기구나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선왕릉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성계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본론 진도가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성계 지난번에 정릉까지 했죠. 그래서 정릉이 조선 왕조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왕비를 꼽으라고 하면 이 정릉의 주인공 신덕왕후 강씨, 그다음에 동군릉에 있는 문종비 현덕왕후, 그다음에 지금 남양주에 있는 단종비 정순왕후, 아마 이 셋이지 않을까. 하나 더 한다면 중종비 단경왕후, 그 정도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그 네 분이 다 혼자 계셔요. 이 현덕왕후 혼자가 아니다. 그 네 분하고 저기 단종하고 네 분이 그러니까 신덕왕후, 정순왕후, 단종 그다음에 단경왕후 이렇게 네 분은 능두 혼자 계셔 혼자. 외딴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금천사까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그 강시부인 얘기 잠깐만 지난번에 좀 따블이 되더라도 하면은 이성계가 왕이 되고 10월 17일 근데 제헌절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랬죠. 우연히 겹친 거다. 저거 제헌절을 맞추려고 일부러 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냥 우연히 같아지는 겁니다. 이때는 다 음력을 쓴 것 때문에 뭘 같을 수 없죠. 그리고 8월 2일 날 강씨가 현비라는 봉호를 받으면서 책봉이 돼요. 왕비로. 그리고 8월 20일 날 방석이가 세자가 돼요. 나이 10살에. 그러면은 강씨가 조선 최초의 왕비고 방석이가 조선 최초의 세자인데 이 과연 강씨하고 한씨하고 누가 정비인가 참 그게 딜레마죠. 물론 지금은 당연히 한씨가 정비로 되어 있지만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방석이의 세자의 부인 세자빈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세자빈 유씨가 폐서인이 되고 내시 암흑회가 참수됐다고 그랬죠. 내시와 세자빈의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폐세자빈 1호도 여기서 가져갔어요. 조선 왕조 519년에 1호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병이 났는데 판내시 부사 이득분의 집으로 옮겨서 그 다음 해에 흥은 이제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죽었죠.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안 나와. 그냥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왜냐하면 탄생과 이게 정확히 안 나오니까 몇 살인지 몰라요. 그때 방석이 13살, 방언이는 25살. 그랬는데 환갑이 넘은 태조 이성계가 통곡을 했다. 그리고 조회와 저자를 10일간 중지. 그래서 조선 왕조가 그 이후로 국상을 당하거나 국상이 아니더라도 주요 인사가 죽으면 3일간 조회를 피하고 이런 전통이 생기죠. 그래서 조선 왕조 최초의 왕릉이 또 생겨요. 전부 이루어야 지금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성계가 직접 강씨 왕릉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왕릉을 만드는데 도감이라 하면 어떤 국가적인 행사를 해서 임시로 만드는 관청을 도감이라 그러는데 4개의 도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조선 내내 삼도감이 유지가 되죠. 보면은 빈전도감은 시신을 모셔놓고 장례 나갈 때까지 어떤 운영 관리하는 그런 일. 국장도감, 그거는 이제 장례 나가는 치는 국상을 어떻게 하느냐. 조묘는 묘를 어떻게 꾸미느냐인데 조묘는 명칭이 바뀌어서 산능도감으로 산능도감. 불제도 있었어. 불제. 그때만 해도 죽으면 불교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감이 있다가 불교는 세종 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 국정 때부터 빼니까 바로 2대 때부터 빠진 거죠. 불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성계가 처음에는 안암동으로 잡았는데 물이 나오고 어쩌고 행주로 갔다가 결국은 지금 영국 대사관 자리 바로 여기죠. 덕수궁 옆에 거기다가 세웠다. 그래서 정동이다. 그리고 신덕이라는 정릉이라는 능호를 내렸죠. 그리고 흠천사까지 참관해서 잘 했는데, 그리고 왕이 막 법석에 직접 참석을 하고, 심지어 저녁에 원찰에서 그 신덕왕한테 제향을 올렸느냐? 네, 올렸습니다. 그래야 자기 밥숟가락을 떴다고. 그랬는데 그 정릉 장목사가 기도 막히죠. 빠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조선 최초 왕릉이고 심지어 조선 최초의 천장 옮긴 기록도 가져가. 1호를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왕릉 1호, 옮긴 거 1호, 우선 쫓겨난 거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죽고 국장을 치러서 그렇게 잘 했는데 이 왕릉은 김사행이가 만들었습니다. 김사행이 누구예요? 경복 누구의 스승이에요? 김사행. 박자. 네, 누구야? 이 정도 탁탁 답이 나와야 이게. 김사행이 제자가 박자천이에요. 여말 성초, 고려말 조선 초에, 그러니까 주로 고려가 되겠죠. 고려 때 김사행이가 역시 그 내관 출신인데 얘는 그 유력한 가문의 간호 출신이야. 사실은 둘 다 출신은 한미한데 원나라에 가서 기가 막히게 그걸 배워와가지고 공민왕릉을 만들어요. 공민왕릉. 그리고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경복궁 만드는 데도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세도가가 돼. 그랬는데 이방원이가 왕자인한테 죽여버려요. 왜? 방석이 패밀리야. 강씨 부인 패밀리야. 그래서 여기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박자청이가 그걸 배워. 그래서 박자청이는 태종이 한양으로 옮길 때 창덕궁을 지었죠. 그리고 이 정릉을 지었단 말이지.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갔던 헌릉까지 마지막 작품이 헌릉이에요. 헌릉 짓고 죽었어 박자청이가. 그래서 세종이 3일간 조회를 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장관까지 올라갔거든. 그래서 그 박자청이 김사행이가 그러니까 이때는 정릉은 김사행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왕자에 나는데 여기 사례가 될 때 같이 죽였다. 그리고 정종이 임금이 됐고 개성으로 갔는데 개성에서 2차 왕자에 난이 나서 태종이 왕이 됐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성계가 아직 살아있는데 야 도성 안에 능역 그러니까 정릉을 얘기하는 거지. 능 하나밖에 없는데 능역이 너무 넓지 않냐? 예, 넓습니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누워있어 중풍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냥 뭐 권세가들이 막 신난다고 줄이는 땅을 다 차지한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그래도 그냥 능은 유지가 됐어. 아버지 돌아가시자 야 내보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간에 개성에 있는 자기 생모의 한씨의 묘를 왕릉급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그전에는 그냥 사대부 부인묘지 그걸 리모델링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리고 막 신도비 세우고 요때도 박자청이가 여기 붙었어. 이때부터 박자청이가 능을 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시묘를 도성 밖에 있는 일로 보내라. 그러면서 왕릉을 옮긴 게 아니고 민묘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봉분을 없애고 그 거기는 땅에 묻고 거기 정자각 같은 건 목재니까 다 헐어서 태평관 거기 중국 사신들 명비관이죠. 거기 누각을 짓는 데 다 쓰고 그 뒤에 광풍교가 떠내려가자 돌다리로 만들 때 이때 묻었던 그 석물들로 광풍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도성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라는 의미로 미워서 다 뒤집어서 이렇게 했는데 뒤집어서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광통교에 있는 석재가 조선왕릉 1호의 석재예요. 가장 오래된 석재예요. 그 보입니다 그대로. 600년 된 거예요. 600년 된 거. 그 개념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아 이건 600년 된 거야. 조선왕릉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야. 그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씨는 빼버리고 생모 한씨를 유일한 정비, only one. 그래서 이성계하고 두 분만 딱 종묘에 모셨다. 그리고 세종이 착한 인간 같죠. 세종이 왕이 돼가지고 더해.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 그래도 강씨를 나라 제사를 나라 기관에서 했어요. 제사 지내지 마. 누가 하냐? 족친들이 지내라. 그러니까 결국 니네 친척끼리 해라. 강씨 문중에서 해라.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신덕하고 영정이 원래 있는 거 태워라. 할 걸 세종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150년, 170몇 년 지나서 선조 때 이게 다시 거론이 되는 게 격쟁이라고 그러는데 격쟁. 임금이 행차에서 지나갈 때 뺑가리를 막 시끄럽게 하는 거지. 임금이 무슨 일이냐 오라 그래라 그러면은 막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걸 격쟁이라고 그래요. 그 선조가 그 일을 겪었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어디 사는 강아무개인데 그러니까 강씨 후손이야. 이 강씨 부인. 함흥에 있는 그 함흥의 능이 4개 있죠. 목조 있죠. 도조, 한조. 거기는 아마 강씨문주님들이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운영을 빼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하는 사람은 군대를 빼주는데 나는 정릉으로 밀려난 강씨묘를 관리하는데 나도 군대 빼주라고 그래요. 가면서 뭐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선조가. 그래서 이게 공론화돼요. 그래서 선덕왕후라는 시호하고 조문은 그 한 5년 뒤에 살아나. 근데 종묘로 다 올리는 거는 수덕돼요. 통과가 안 돼. 그러다가 다시 또 세월이 더 흘러서 현종 때 송시열이가 보기를 시키고 종묘에 모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결국 태종 때 신하들의 잘못으로 대략 정리를 해요. 이방원이가 잘못했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능역도 정비를 해서 그해 11월 1일 날 초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준공을 했고 보기가 됐고 종묘에 대학을 해서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는데 세원지구다. 그래서 강씨 부인의 원한이 풀어지는 비다. 그리고 함흥에도 모시고 영조 때 표석을 건립했죠. 정릉이라고. 그리고 고종 때는 신덕고왕으로 황제로 되니까 이성계가 왕후 둘을 다 황후로 올렸죠. 그 지금 가면 고종 친필이 거기 서 있습니다. 이성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고 지루한 이성계 얘기를 태실이 제가 왕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엔딩은 꼭 태실을 집어넣는데 이성계 태실은 어디 있나 하면 금산에 있어요. 금산 추부면 있죠. 추부에 가면 그 터널 위에 흩어져 있던 이 석재들을 모아서 이성계 태조대왕 태시에서 금산에 있는데 나중에 그쪽 어디 공주나 뭐 이쪽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서
잠깐 보고라도 가도록 그래서 2로 태실 이성계 태실을 설명드렸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팔각에 난간석에다가 밑으로 깔고 이렇게 태석을 집어넣고 이건 태비죠. 태비 아주 세동강이 났어요. 아니 근데 그 이성계가 태어났을 때는 전혀 그런 왕의 수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함흥에 있었어요. 태실이 함흥에 있었는데 그 이성계가 한양을 청구하는 과정에 보면 한양 새로 옮긴 땅을 보러 다닌다고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 자기 태실을 옮기는 걸 알아보라고 부하를 내려보내. 그래서 저거를 그때 옮겨요. 이거는 그래서 무학대사가 추천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때 당시 왕복도 아니고 귀한 신분이 아닌데 사실 어떻게 잘 해갖고 관리 있어요. 그, 그때로 왕은 아니지만 있어요. 세력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왕 아니래도. 저희 건 없어서 김유신 장군이 우리나라 1호잖아. 김유신이 왕이 아닌데. 가장 오래된 태실이 김유신 태실이에요. 진천에. 진천에 있어요. 진천에 있어요. 네. 진천이 무슨 신천